낡고 비좁은 골목길 어귀에 자리 잡은 금잔의 떡볶이는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달아해진 간판은 한때 붉고 선명했을 떡볶이. 글씨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빛이 바랬고, 삐걱거리는 나무문은 셀 수 없는 손님들의 드나들m을 묵묵히 증명했다. 이곳은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버텨온 박금자 할머니 72세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가늘고 야윈 몸으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가게 문을 열었고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손님들을 맞았다.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늘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굽은 등과 느릿한 발걸음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금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할머니는 가느다란 기침소리와 함께 이불을 걷어냈다.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아침 공기를 가르며 할머니는 고요한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불이 켜지고 냄비 속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떡을 불리고 어묵을 썰고 양념장을 만들었다. 고춧가루와 고추장의 매콤한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에 스며들어 이내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는 할머니에게 위안이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수십 년간 할머니의 곁을 지켜온 유일한 존재였다. 오전 8시.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따뜻한 떡볶이 한 접시와 함께 갓 튀겨낸 바삭한 튀김은 이들의 소박한 아침 식사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기가 막히네 어이구. 할머니 손맛은 여전하시네. 칭찬이 오가는 동안 할머니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잠시뿐.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묵묵히 음식에 집중했다. 할머니의 삶은 마치 거울에 비친 풍경처럼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손님들이 떠나고 가게가 비어 있을 때면 할머니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그 모든 것이 할머니와는 상관없는 듯 스쳐 지나갔다. 마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 그저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딴 섬 같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할머니의 눈빛은 늘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오후가 되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떼지어 몰려왔다.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김말이도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좁은 가게를 가득 채웠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잠시나마 활력을 얻는 듯 했지만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계산대 옆에 놓인 낡은 태엽시계에 째깍, 째깍 하는 소리만이 할머니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듯 했다. 간혹 할머니는 떡볶이를 너무 많이 만들어 남은 것을 먹어야 할 때가 있었다. 김이 식은 떡볶이와 눅눅해진 튀김. 할머니는 조용히 그것들을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었다. 굳이 접시에 담지 않고 작은 컵에 담아 그대로 서서 먹는 모습은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간소하고 때로는 쓸쓸한지를 보여주었다. 하루는 유난히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할머니의 귀에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차가운 빛 속에 젖은 채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한쪽 다리를 저는 듯했고 털은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궂은 날씨에 손님도 없어
하루 종일 번 돈도 얼마 되지 않았다. 게다가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리 들어오렴.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웅크렸다. 할머니는 낡은 수건을 찾아 녀석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저녁으로 남겨둔 떡볶이와 어묵 몇 조각을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매콤한 냄새에 강아지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녀석의 등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강아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녀석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은 할머니 자신의 오랜 외로움과 맞닿아 있는 듯했다. 강아지가 음식을 다 먹자 할머니는 작은 약 상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절뚝이는 다리를 조심스럽게 치료해 주었다. 강아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낑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할머니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그 밤, 강아지는 할머니의 좁은 방 한켠에 마련된 낡은 담요 위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녀석의 이름을 검둥이라고 지어주었다. 검둥이는 다음날 아침에도 떠나지 않고 할머니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그 후로 검둥이는 금잔의 떡볶이의 마스코트가 되어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녀석은 종일 카운터 아래에 웅크리고 잠을 자거나 손님들이 던져주는 작은 어묵 조각을 받아 먹으며 가끔 할머니의 손을 핥아주곤 했다. 검둥이의 존재는 할머니의 삭막한 일상에 작은 온기를 더해 주었다. 할머니의 방 한쪽 낡은 서랍장 깊숙이 남들이 모르는 작은 보물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바싹 마른 들꽃 한 송이와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그녀의 곁에 선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할머니의 그것처럼 깊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50대 후반, 할머니의 옆집에 사는 늘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말수가 적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였다. 그는 거의 매일 할머니의 가게에 들러 떡볶이 1인분을 사가곤 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그저 얼마에요와 여기요 라는 말만이 오갈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흔적이 거의 없어 마치 돌로 깎아낸 듯 차가워 보였다. 할머니는 가끔 그가 돈을 건넬 때 드러나는 그의 손목 위 희미한 흉터를 보곤 했다. 그 흉터는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와 놀랍도록 비슷한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그 흉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떡볶이를 건넬 뿐이었다. 그는 마치 이 동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하나의 미스터리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도 할머니처럼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끔, 아주 가끔 할머니는 깊은 밤 잠에서 깨어나 흑백 사진 속 강민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넌 잘 지내니?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그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할머니는 알 수 없었지만 그와의 인연은 단순한 이웃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치 끓어오르는 떡볶이 냄비 아래 보이지 않는 불꽃이 잠재되어 있듯이 할머니의 평온한 일상 아래에는 오래된 과거와 잊힌 인연의 씨앗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에
평화가 깃든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검둥이는 어느새 할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고, 가게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소박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바람 한 점 없던 잔잔한 호수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이 동네에 조중식이라는 이름의 젊은 조폭 두목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조중식은 26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고 냉정한 면모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난 보기 싫은 흉터만큼이나 비뚤어진 심성을 지녔고, 자신의 이름 앞에 두목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을 병적으로 좋아했다. 그의 조직은 동네 곳곳의 작은 상점들을 돌며 자리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기미를 보이면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동네 사람들은 쉬쉬하며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의 그림자만 봐도 골목길을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오후, 조중식과 그의 무리는 할머니의 가게에 나타났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대여섯 명이 좁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가게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 엄마 뒤로 숨었고, 평소 할머니와 농담을 주고받던 어르신들도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다. 조중식은 팔짱을 낀 채 오만하게 가게 안을 훑어보더니 낡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향해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할머니,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여기 냄새가 아주 고소한데.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한 듯 들렸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웃음과 위협은 할머니의 굳건한 마음에 서늘한 한기를 불어넣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를 응시했다. 주름진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의 동요도 없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조중식은 할머니의 태연한 반응에 잠시 흥미로운 듯 눈썹을 치켜떴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의 등장에 벌벌 떨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아, 별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동네 안전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요즘 워낙 흉흉한 세상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보호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 가게도 이제부터 저희 보호를 받으셔야죠. 보호비라는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일찍이 그녀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수십 년 전 이 동네를 주름잡던 또 다른 조폭들이 그랬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애써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목소리에 배어나왔다. 저는 그런 돈 없습니다. 이 작은 가게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조중식은 픽 웃었다. 힘들어요, 할머니. 저희도 할 일 해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달부터 매달 50만 원입니다. 늦으면 2배인 거 아시죠? 그는 지폐 몇 장을 계산대에 던지며 떡볶이와 튀김 몇 개를 주문했다. 이건 오늘 저희가 먹는 거니까 서비스로 주시고요. 마치 자신이 시혜를 베푸는 양 거들먹거렸다. 그들이 떠난 후 가게 안은 다시 시끄러워졌지만 그 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불안과 걱정이 뒤섞인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방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할머니는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의 가난, 전쟁의 비극, 그리고 그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어떤 사건까지. 그때마다 할머니는 주저앉지 않고 꿋꿋이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늙고 지쳤다. 50만 원은 할머니에게는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큰돈이었다. 그 돈을 뜯기면 가게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튿날부터 조중식의 행패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매일 가게에 들러 시비를 걸었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묵묵히 버텼다. 문을 일찍 닫아보기도 했고 그들이 오는 시간을 피해 손님을 받으려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중식은 할머니의 가게 앞을 아예 자신들의 아지트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가게 앞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으며 밤에는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며 동네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떡볶이를 사러 오던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가게는 예전의 활기를 잃고 싸늘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검둥이는 할머니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할머니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듯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갈등이 일었다. 이대로 가게를 닫고 도망칠까? 아니면 이 늙은 몸으로라도 맞서 싸워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바로 정의감이었다. 수십 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사건 이후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늙고 지친 할머니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조중식의 무리는 한층 더 대담해졌다. 그들은 가게 앞에 쌓아두었던 할머니의 리어카를 발로 차 넘어뜨려 멀쩡한 바퀴를 부수고 가게 간판에 시커먼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 할머니는 간판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30년간 이 동네의 바람과 비를 맞으며 버텨온 낡은 간판이었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 간판에 새겨진 낙서는 마치 할머니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았다. 할머니, 3일 줄게요. 그때까지 가게 팔고 이 동네 뜨세요. 아니면 조중식은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라이터를 꺼내 흔들었다. 아니면 이 가게를 통째로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떡볶이 냄새는 불타는 냄새로 바뀌겠죠. 그의 말은 할머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불. 할머니의 뇌리에는 아득히 먼 과거의 어떤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불꽃, 뜨거운 열기, 그리고 비명소리.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동자에 붉은 불꽃이 번쩍였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의 불꽃이 아니었다. 억압받았던 과거의 기억과 함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한 인간의 강렬한 저항 의지가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떡볶이 할머니로 남을 수 없었다. 조중식의 위협은 할머니의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웠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진짜 할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늙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부러지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가게 문을 닫았다. 닫힌 문틈으로 삐져나오는 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조중식이 휘발유 냄새가 날 것 같은 경고를 남기고 사라진 후 금자 할머니의 가게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불안하게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부서진 간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30년간 비바람을 맞으며 버텨온 낡은 간판은 할머니의 굽은 등처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 위에 스프레이로 휘갈겨진 붉은 글씨는 할머니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다. 3일 후 불바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할머니의 뇌리에는 아득히 먼 과거의 어떤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뻘건 불꽃, 뜨거운 열기, 비명소리,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젊은 날의 자신.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어제 일처럼 할머니의 오장육부를 뒤흔들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는 잊고 싶었던,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할머니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때 검둥이가 할머니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할머니의 차가워진 다리에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부드러운 털 촉감이 할머니의 손끝에 닿았다. 검둥이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할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이 작은 생명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구쳐 올랐다. 그래, 더 이상은 안 돼.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껏 할머니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굽었던 허리가 조금 펴지는 듯했고 침침했던 눈빛에 형형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찾아 입고 부서진 간판을 고치기 위해 연장통을 들었다. 낡은 망치와 못을 들고 간판에 매달린 할머니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조중식과 그의 무리가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할머니, 우리가 괜한 수고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곤란하죠. 조중식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더니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망치를 걷어찼다. 쨍그랑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이봐요 남의 가게에 손대지 마세요.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얇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조중식은 할머니의 어깨를 밀쳤다.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지폐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조중식은 발로 그 지폐들을 밟으며 비웃었다. 할머니, 그까짓 푼돈으로 뭘 하겠다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돌변했다. 주름진 얼굴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깊은 연못처럼 알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조중식의 발 아래 짓밟힌 지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조중식은 할머니의 손을 발로 짓누르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다. 할머니의 손이 쏜살같이 조중식의 발을 피했고 이내 그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이 노인네가 조중식은 당황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할머니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일으키는 동시에 조중식의 발목을 비틀어 그를 중심을 잃게 만들었다. 조중식은 비틀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깔렸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 골목길은 내 삶의 터전이다. 내까지 것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평범한 노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운이었다. 조중식과 그의 부하들은 잠시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 역시 평범한 할머니에게서 이런 기운을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때
가게 안에서 검둥이가 크르르릉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녀석은 할머니의 뒤에 바싹 붙어 앉아 마치 경계하는 맹수처럼 조중식 무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다름 아닌 할머니의 옆집에 사는 강민준이었다. 그는 양손에 얇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동네 주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평소에 무심하고 흐리멍덩한 눈빛 대신 지금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하게 번뜩였다. 그는 할머니와 조중식 무리 사이에 긴장된 상황을 단숨에 파악했다. 강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거리를 둔 채 그들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의 단호한 얼굴과 조중식 무리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검둥이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차례로 스캔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스쳐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셔츠 소매 아래 가려진 할머니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은 자신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갈취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조중식은 할머니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붉혔다. 이 노인네가 진짜... 야, 다들 뭐 하냐? 저 할머니 끌어내. 그리고 이 가게 당장 부셔버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부하들은 조중식의 명령에 따라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할머니는 낡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순간 강민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조중식 무리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 골목길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잊혀진 힘을 발휘하려는 듯 몸을 웅크렸다. 조중식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기운에 왠지 모를 위협감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노인의 발악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조중식은 할머니를 끌어내리려던 부하들을 제지했다. 잠깐, 저 노인네.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당장 처리하지 말고 일단 돌아가서 저 노인네 과거부터 파헤쳐봐.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그는 할머니의 눈에서 읽어낸 비범한 기운에 더 큰 음모를 꾸미기로 결심했다. 그는 할머니의 주변을 더 조사하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어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조중식 무리가 물러간 후 할머니는 주저앉은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손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보여준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듯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어떤 힘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강민준이 서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을. 그날 밤 강민준의 집에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낡은 지도와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깊이 조사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미건조한 표정과는 달리 심각하고 날카로운 지성미를 띠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뿜어져 나온 기운을 느꼈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할머니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어떤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중식은 할머니의 가게를 떠나면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감히 일개 떡볶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대들다니. 이건 그의 조직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잔뜩 겁을 먹은 채 조중식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 할머니의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지만 조중식은 그저 할머니의 고집이 늙어서 심해진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쾌감과 함께 할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비범함에 대한 꺼림칙한 의구심이 싹 텄다. 저 할머니, 뭔가 있다. 조중식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평범한 노인네가 저렇게 나올 리 없어. 무슨 빽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과거가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오른팔, 상구에게 명령했다. 상구야, 당장 사람 붙여서 저 할머니 주변을 샅샅이 파헤쳐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동네 평판,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다 뒤져와. 특히 저 할머니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 조중식의 명령에 따라 상구는 곧바로 움직였다. 며칠 동안 금잔의 떡볶이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렸다. 그들은 지나가는 척하며 할머니의 가게를 기웃거렸고 동네 주민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워낙 조용히 살아왔고 가족도 없어 이렇다 할 정보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오랜 세월 떡볶이만 만드신 분, 힘들게 혼자 사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조중식은 이런 시시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젠장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만들어내면 돼. 그는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돈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를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의 삶의 터전인 가게를 빼앗아 그 자리에 자신의 조직 아지트를 만들려는 야망을 품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여론 조작이었다. 조중식의 부하들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접근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금자 할머니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대. 조폭들이 할머니 가게에 자꾸 오는 것도 다 할머니가 문제가 있어서래. 할머니 가게 때문에 동네 재개발도 늦어진다더라.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조중식은 일부러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싸움을 벌이거나 오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눈초리를 보내며 금잔의 떡볶이가 위험한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다. 결국 한때 활기 넘치던 골목길은 점차 싸늘하게 식어갔고 할머니의 가게를 찾던 손님들의 발길은 더욱 뜸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중식은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할머니 가게에서 떡볶이를 먹던 한 손님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조중식의 부하가 미리 약을 탄 것이었다. 부하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고 조중식은 이를 빌미로 할머니에게 상한 음식을 팔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할머니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손님을 해치는 독한 할머니로 낙인 찍혔다. 할머니, 이제 이 동네에서 못 버틸 겁니다. 조중식은 비열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찾아왔다. 정신건강에 해로우니 이제 그만 가게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세요. 저희가 싸게 인수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이제 동네 사람들도 자신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단골 손님들조차 할머니의 가게를 피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머니의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은 검둥이였다. 검둥이는 할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할머니가 힘들어할 때면 늘 할머니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거나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존재, 강민준이 있었다. 강민준은 며칠 동안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멀리서 할머니의 가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의 가게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조중식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했다. 그의 집 안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과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대부분은 십수년 전 사라진 현룡회라는 조직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그중 한 기사에는 현룡회의 전설적인 보스 그림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잔혹하지만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내. 홀연히 나타나 세상을 뒤흔들고 홀연히 사라진 미스터리한 인물. 강민준은 그 기사를 읽으며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만졌다. 그 흉터는 그림자 조직원들에게만 새겨진 특별한 표식이었다.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똑같은. 강민준은 할머니와 그림자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과거를 추적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름, 출생지,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강민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할머니는 과거 현룡회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조중식은 할머니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마지막 수를 던졌다. 그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주민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소는 동네 중앙에 있는 작은 공원. 할머니가 매일 아침 검둥이와 산책하던 할머니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소중한 장소였다. 내일 오후 3시 이 공원에서 주민회의를 열 겁니다. 조중식은 확성기를 들고 동네를 돌며 외쳤다. 금전의 떡볶이 가게로 인한 동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모든 주민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십시오. 이것은 할머니에 대한 공개적인 재판이자 동네에서 할머니를 완전히 추방하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할머니는 조중식의 선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이대로라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공원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가 아이들과 웃고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던 삶의 한 부분이었다. 이제 그곳은 그녀를 심판하는 장소로 변모할 참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검둥이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은 빛을 잃은 채 천장을 응시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늙고 힘없는 내가. 절망감이 할머니를 짓눌렀다. 그때 낡은 방의 창문 밖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창문을 두드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강민준은 종이 조각을 할머니에게 건넸다. 그리고 짧고 강렬한 눈빛을 교환했다. 종이 조각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일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냅시다. 할머니는 종이 조각을 꽉 쥐었다. 그 한 줄의 글씨는 할머니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강민준의 눈빛에서 할머니는 알 수 없는 결의를 읽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준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답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결연해 보였다. 다음 날의 주민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삶을 건 최후의 결전장이 될 터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잊혔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다시 한번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차 안에서 권총을 꺼내 기름칠을 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공원에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놀이터는 싸늘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던 벤치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중식은 검은 양복을 입은 부하들을 좌우에 세우고 확성기를 든 채 공원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쩌면 할머니에 대한 실망감, 혹은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무기력함이 섞여 있었다. 정확히 오후 3시, 금자 할머니가 검둥이를 앞세우고 공원에 나타났다. 할머니는 평소 입던 낡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굽었던 등은 여전히 완벽하게 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해처럼 깊고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고요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도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조중식은 할머니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 오셨습니까? 혹시 도망이라도 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 그럼 이제 이 동네를 병들게 하는 골칫덩어리. 금잔의 떡볶이 가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봅시다. 그는 할머니가 팔았던 떡볶이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부하를 앞으로 내세웠다. 부하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며 할머니가 상한 음식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중식에게 매수당한 몇몇 상인들이 나서서 할머니 가게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가게 근처에도 못 간다며 할머니를 비난했다.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할머니에게로 향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심보다는 불안과 냉담함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할머니 편에 서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홀로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 같았다. 바로 그때 공원 한쪽 구석에서 검둥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둥이는 할머니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그 시선은 조중식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원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전과는 다른 아우라가 감돌았다. 그는 바로 강민준이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조중식은 강민준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아니, 이 무능한 아저씨가 여긴 왜 왔어? 혹시 할머니 변호라도 해주러 온 건가? 당신이나 할머니나 똑같은 불안가 신세구먼. 그의 조롱에 몇몇 주민들이 키득거렸다. 강민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조중식에게 다가섰다. 조중식의 부하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강민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쳤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다. 그는
조중식 바로 앞에 섰다. 네가 감히 이 골목길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 할머니에게 불법적인 요구를 했는가?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마치 천둥이 울리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에 조중식은 잠시 주춤했다. 이봐, 이 노인네가 동네 사람들 선동하는 거야. 조중식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강민준은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누구냐고 너희들이 밟으려 했던 이 할머니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다. 강민준은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그는 빛바랜 명함 한 장을 꺼내 조중식의 눈앞에 내밀었다. 명함에는 아무런 직책도 없이 단 하나의 이름만이 쓰여 있었다. 강민준. 하지만 그 이름 아래에는 검은색으로 인쇄된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용의 발톱 모양의 문양. 조중식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손에서 확성기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삑 하는 소리를 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준의 얼굴과 명함을 번갈아 보았다. 용의 발톱 문양. 그것은 십수년 전 한때 이 나라의 암흑가를 지배했던 전설적인 조직 현룡회의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현룡회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모든 조직원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인물, 바로 그림자. 그들의 입에서 늘 전설처럼 회자되던 이름이었다. 그가 바로 강민준이라는 것을 조중식은 깨달았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그림자. 조중식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는 뒤로 한 발짝, 또 한 발짝 물러났다. 부하들은 조중식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네가 감히 이 할머니의 가게를 건드려. 강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낮아지고 차가워졌다. 그의 눈빛은 조중식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이 가게는 내가 약속한 장소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다. 강민준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의 손목에는 할머니의 그것과 똑같은 용의 발톱 모양의 선명한 흉터가 드러났다. 그 흉터는 마치 살아있는 문신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그 순간 조중식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왜 할머니가 그토록 강한 기운을 풍겼는지, 왜 자신이 할머니의 눈빛에 압도되었는지. 그는 할머니가 바로 그림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어. 조중식은 공포에 질려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했지만 두목의 극도로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고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조중식 자신도 주저앉아 강민준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공원 안의 모든 주민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한때 동네를 공포에 떨게 했던 조폭 두목이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아저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다니. 그들의 눈은 할머니와 강민준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수군거림이 커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의문과 함께 경외심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조용히 조중식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 죄는 네가 만든 것이다. 이 동네를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위협은 조중식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강민준은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도착하자 조용히 조중식과 그의 부하들을 그들에게 넘겼다. 그는 경찰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조중식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모든 것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움직이고 있었다. 조중식과 부하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동안 공원 안의 주민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강민준과 할머니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강민준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검둥이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강민준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누님.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강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할머니는 과거의 그림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보았다. 그녀의 굳건한 삶의 터전. 금잔의 떡볶이는 이제 다시 평화를 되찾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잊혀진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의미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고 조중식과 그의 부하들이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공원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제야 주민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폭 두목을 한순간에 무릎 꿇린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정체, 그리고 그와 금자 할머니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 모든 것이 경악스러웠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할머니와 강민준에게로 집중되었다. 이전의 냉담함과 불안 대신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강민준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의 냉혹함은 없었다. 대신 오랜 회한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인간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강민준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민준아, 네가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도 느껴졌다. 검둥이는 두 사람의 발치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이 묘한 재회를 지켜보았다. 그때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조중식에게 매수당했거나 겁을 먹었던 몇몇 상인들이 머뭇거리며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한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조중식의 협박에 가장 먼저 굴복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한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에게 말했다. 금자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겁이 나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몇몇 상인들도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분노나 원망 대신 따뜻한 이해의 눈빛이었다. 괜찮다. 다들 살기 힘든 세상이니 그럴 수 있지.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할머니의 말에 한 아주머니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그들의 사과는 비록 늦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다시 할머니의 편으로 돌아섰다. 아니, 이제 할머니는 그들에게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저녁, 금잔의 떡볶이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사과하고 할머니를 위로하며 마치 오랜 축제를 여는 듯한 분위기였다. 강민준은 가게 한구석에 앉아 조용히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의 앞에 따뜻한 소주 한 잔을 놓아주었다. 이제 이야기 좀 해보거라.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민주는 소주잔을 들었다. 누님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스승님이자 누님께서도 따르던 분이셨던 그분의 유지였습니다. 누님을 지켜봐 달라는. 강민주는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10수년 전, 그는 현룡회라는 조직의 핵심 멤버였다. 현룡회는 당시 암흑가를 장악했던 거대 조직이었지만 그들의 보스, 즉 그림자라고 불리던 강민준의 스승은 단순히 폭력만을 추구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바로 그 그림자가 생전에 가장 아끼고 존경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과거 할머니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림자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직접 새겨준 표식이었다. 그림자는 자신의 조직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할머니를 포함한 몇몇 중요한 인물들을 그림자의 그림자처럼 지켜줄 사람들을 비밀리에 양성했고 강민준은 그중 한 명이었다. 그림자는 강민준에게 설령 내가 없더라도 박금자 할머니의 삶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현룡회가 와해된 후 강민준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옆집에 숨어 살며 멀리서 할머니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할머니가 조중식 무리에게 위협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다. 그림자로서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했던 약속 때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조중식 앞에서 보여준 단호한 눈빛과 저항 의지를 본 순간 강민준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그는 그림자와 같은 강인한 정신을 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네가 나타난 거구나. 할머니는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인연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잊지 않고 지켜준 강민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네, 누님,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님께서 그들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누님께서는 여전히 강인하십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도 옅은 떨림이 느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의 그림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할머니는 강민준에게 자신의 과거, 그리고 그림자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한때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림자와 함께 약자들을 돕는 일에 잠시나마 동참했던 적이 있었다. 비록 지금은 평범한 떡볶이 할머니로 살아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정의감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금잔의 떡볶이는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조중식 사건 이후 할머니의 가게는 단순한 분식집을 넘어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으며 그 속에서 희망과 위로를 얻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가게를 수리하고 노후된 주방 기구들을 교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아끼기 위해 낡은 떡볶이를 먹지 않았다. 강민준은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도왔다. 그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힘든 일을 할 때면 언제나 그림자처럼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 그는 할머니의 가게에서 작은 서재를 만들어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지성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검둥이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녀석은 할머니와 강민준 사이를 오가며 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지냈다. 할머니는 가게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희망 골목길 기금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리고 매달 가게 수익의 일부를 떼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떡볶이는 이제 단순한 음식을 넘어 나눔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동네 곳곳을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돕고 작은 기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했다. 할머니의 평범한 삶은 이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모했다. 금잔의 떡볶이 가게는 이제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었다. 낡고 소박했던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와 활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할머니의 손맛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맛에는 희망과 용기라는 특별한 양념이 더해졌다. 가게 안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만석이었고 저녁에는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다. 할머니의 떡볶이는 불의에 맞선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으며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쓸쓸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주름진 눈가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지만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찬 의미 있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검둥이는 가게 마스코트가 되어 손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녀석은 할머니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가게의 활기찬 분위기를 더욱 돋우었다. 강민주는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그의 존재는 그림자 같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가게에서 작은 서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부를 가르쳤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식은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스승이 되었고 할머니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강민주는 과거의 자신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용기와 정의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힘은 약한 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동네 사람들은 강민준을 더 이상 알 수 없는 옆집 아저씨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강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할머니의 주도로 시작된 희망 골목길 기금벌은 빠르게 성장했다. 할머니의 가게 수익금 외에도 동네 주민들과 멀리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졌다. 할머니는 강민준과 함께 이 기금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으며 위기에 처한 가정에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다. 할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기금은 이제 동네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할머니는 강민준과 함께 동네 경로당을 방문했다. 그들은 직접 만든 떡볶이와 따뜻한 어묵탕을 들고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어르신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연신 말했다. 할머니는 그들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강민준도 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할머니의 곁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강민주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빛 속으로 나와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 할머니는 최근 몇 년간 홀로 지내던 아들 부부가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이 예전처럼 깊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검둥이와 강민준, 그리고 따뜻한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할머니는 강민준에게 말했다. 이제 내게는 네가 아들 같고 이 동네 사람들이 가족 같구나. 강민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할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으로 가득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골목길. 금잔의 떡볶이 가게는 여전히 환한 불을 밝히고 있었다. 가게의 낡은 간판 옆에는 새로 달린 작은 명패가 반짝였다. 희망 골목길 기금본부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강민준과 함께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검둥이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따뜻한 떡볶이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나갔다. 할머니는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용의 발톱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흉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희망의 표식이었다. 할머니는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곳 금잔의 떡볶이에서 그녀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할머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 골목길의 모든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원히 계속될 따뜻한 봄이었다.